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트입니다. 비 피해 없으신가요? 이번 주말에요. 장마철 폭포비에 더위까지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실요, 안전사고라는 말도 좀 이상합니다. 안전한 사고는 세상에 없거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안전인데 우린 아무리 강조해도 안전을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불금도 좋지만요, 오늘 그 전에 한번 꼭 집 주변을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이었죠) 여러분 아마 지금도 기억하실 거예요. 전 세계 이른바 K-드라마 신드롬을 가져왔던 바로 그 드라마, 바로 오징어 게임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후속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재밌었으면 후속편 기다릴까요? 먼저 장면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도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보고서 이제 say hello를 하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게임에 참가를 원하지 않는 분은 지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던 거 말이에요. 눈 바짝 뜨고 계세요. 제일 센 쪽에부터 크게 살길이. 많은 분들이 뭐 혹시 안 보셨더라도 오징어 게임 하도 하니까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안진용 기자님 진짜 시즌2 기다리신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주변에. 네, 어느 정도 인기냐. 역대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의 컨텐츠가 공급이 되죠. 네. 오징어 게임이 역대 누적 시청 시간 전 세계 1위입니다. 와. 그러니 다들 후속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그 출연진이 공개가 됐거든요. 어허. 우선 시즌 1에 나왔던 공유, 이병헌, 이정재 외에 임시완과 강하늘이 추가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바로 어제 29일 추가 출연진이 공개가 됐는데 네. 눈에 띄는 인물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 사람은 바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탑, 즉 최승현 씨였는데 이 소식이 알려진 직후 저기 저분이에요, 왼쪽. 네, 맨 왼쪽에 있는 키가 큰 저분이 바로 최승현 배우인데 네. 이게 알려진 직후에 누리꾼들의 따가운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된 밥에 탑 뿌리기. 게다가 과거 이 마약 투약 의혹 때문에 그 마약 때문에 게임에 참가하는 설정인가 논란에도 감싸고 갈 만한 연기력을 갖춘 배우가 맞는지 이런 질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 네티즌 반응을 보니까 저도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탑 씨, 그러니까 최승현 씨가 2017년 2월에 의경으로 입대를 했죠. 아하. 그 당시에 이제 어쨌건 빅뱅으로 정말 최고 인기를 그렇죠. 누리고 있던 상황이어서.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이후 입대 이후에 2016년 과거에 집에서 대마초를 흡입했다는 혐의가 이제 밝혀지면서 결국 재판을 받게 됐고 그래서 네. 2017년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결국 의경직위가 해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결국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쳤는데 그러니까 과거 대마 흡연 혐의 때문에 지금 이 논란의 중심에 쓴 겁니다. 아하. 이 대마 혐의로 논란에 휩싸였던 빅뱅의 탑씨, 그리고 본명은 최승현 씨예요. 그런데 과거에 그 혐의로 1차 공판을 앞두고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사과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의 모습 다시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에 저는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심한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에 제 자신을 회피하고자 했던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저의 흐트러진 정신 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이루어졌으며 많은 분들께 커다란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사실 여러분도 기억에 이제 새록새록 나실 거예요. 저때가 이제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고 이 논란으로 사실 활동을 자제하고 자숙하고 중단했기 때문에
무슨 음반을 듣거나 한 게 없었단 말이야. 하지만 평론가. 그런데 갑자기 오징어 게임 시즌 2로 복귀한다? 많은 분들이 놀라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놀라고 있고 화제가 되는 건데 네. 탑시가 2014년에 타짜 신의 손 그 영화에 출연했던 이후에 국내에서는 사실상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었고 해외에서는 2017년에 중국 드라마 아상 아엔이 거기 출연한 이후로는 또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었고 특히 2019년에 우리나라 한 누리꾼이 탑시 SNS에서 복귀하지 말라고 그렇게 글을 달았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탑시가 네. 나도 할 생각 없다. 라고 마치 복귀를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요번에 갑자기 복귀 소식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어떠한 그 구설수를 겪은 다음에 나중에 저숙하고 나서 복귀할 때 상대적으로 좀 유명하지 않은 뭐 인디 영화라든가 그런 걸로 조용히 복귀했다가 어떻게 좀 활동 여력을 넓혀가는 그런 어떤 행동 패턴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대뜸 세계적인 화제작으로 복귀를 한다고 하니까 네. 더 사람들이 좀 충격받고 있습니다. 사실 연예인분들도 인간이기에 발끈할 수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연예인분들이 SNS상에서 누리꾼들과 설전 벌이는 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빅뱅의 탑시는 나도 복귀할 생각 없어 라고 진짜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한 발언도 있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모습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냥 그것뿐이고 팬들한테 항상 미안해요. 한국에서 컴백 안 할 거예요. 컴백 자체를 안 하고 싶어요. 지금 저 모습 보신 시청자분은 전현 평론가님, 앞서 그 공판에 출두하던 빅뱅 그 깔끔하게 머리 넘긴 그 빅뱅 탑시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팬들이 보기에도 어쨌든 당황스러운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정현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에 워낙 대형 작품으로 복귀를 했는데다가 팬들의 입장에서는 하필이면 왜 이렇게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이 캐스팅이 된 거지 하다 보니 이 논란의 불똥이 이 사람에게까지 튀었습니다. 어허. 누구냐? 네. 오징어 게임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배우 이정재 씨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모습인데요. 왜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정재 씨하고 탑 최승현 씨가 예전부터 아주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고 그래요? 탑 씨는 이정재 씨를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또 친했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가끔 사진을 보면 두 사람이 같이 절친 이러면서 이게 공개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네. 이번 캐스팅에 혹시 이정재 씨의 인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냐. 이렇게 같이 있는 사진 많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혹시 이정재 씨가 캐스팅에 관여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평소에 다정하게 뭐 술자리든 밥자리든 어떤 행사장이든 두 사람이 나란히 사진 찍은 모습이 여러 장면이 있다고 하기로서니 안진용 기자님 저 친분만으로 이번엔 캐스팅 됐다? 단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이정재 씨 측도 곧바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일단 이정재 씨는요. 캐스팅은 감독과 제작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참여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오징어2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많은 배우들이 출연 후에 노력하고 또 오디션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어떠한 입김을 작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정재가 오징어 게임 2 캐스팅에 관여를 했다는 이런 논란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금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사안의 중대성을 알기에 이정재 씨 측이 직접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입장을 내서 진화를 바라면 뭔가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불똥이 또 다른 곳으로 튄 건데요. 어머. 이번엔 배우 이병헌 씨에게로 의혹이 향했습니다.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는 탑과 2009년 드라마 아이리스를 함께 찍으면서 그 이후에 인연을 맺고 상당히 친하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탑 씨의 현재 매니지먼트 담당자가 배우 이병헌 씨의 소속사인 BH 엔터테인먼트 본부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2에 출연하는 또 다른 배우들도 이 BH 엔터테인먼트와 탑의 매니지먼트 담당자가 운영하는 회사 소속
배우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또 다른 의혹이 계속 일고 있는데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병헌 씨 측의 소속사는 이병헌 씨 소속사 측은 따로 밝힐 공식 입장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의 K-드라마 신드롬을 정말 그리고 한국을 더 알리는 계기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잖아요. 그런데 시즌2가 출발도 하기 전에 이런 잡음이 나오면 그런데도 혹시 제작사 측은 하정은 평론가님 우린 그냥 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그건 제작사 측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인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 국내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연예산업이 영업을 했을 때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하고 딱 이렇게 맞물려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세계적으로 넓혀진 다음부터 국민 정서하고 좀 안 맞는 결정도 많이 나옵니다. 네. 이번에 탑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탑시가 작품에 계속 나온다면 우리 국내는 연예인한테 적용하는 도덕적인 기준이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악영향에 대해서 제작사가 좀 미리 걱정을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세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외국 서구권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연예인한테 높은 기준, 도덕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탑시가 속한 빅뱅이 세계적인 스타거든요. 오히려 그 지명도라는 면에서 이 작품의 흥행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제작사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상업적인 판단을 했을 때 탑시가 이 작품에 나오는 걸 오히려 조금 용인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은 언론의 판단 잣대보다는 시청자분들 더 나아가서 팬분들 그리고 SNS 누리꾼분들 판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조심스럽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진 휴대전화 하나 탓에 지금 이 사람이 며칠째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말씀하신 이 사람은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입니다. 지난 25일 황의조를 만났던 여자라고 주장하는 글쓴이가 등장했는데 이 글쓴이에 따르면 황의조가 수많은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했고 그의 휴대전화엔 동의하에 찍은 것인지 몰카인지 알 수 없는 다수의 영상들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생활이 담긴 영상과 사진까지 같이 공개하면서 일파만파 논란이 번졌는데 이에 대해서 황의조 측은 해당 글의 내용은 모두 사실 무근이며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반박했고요. 네. 폭로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이를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황의조 선수라고 할 게 어차피 지금 현역 뛰고 있으니까 황의조 선수의 자필 입장문 진짜 손으로 썼더라고요. 근데 그 입장문 보면 쭉 읽어보니까 일단 많은 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불미스러운 심력 끼쳐서 죄송하다 이제 그런 걸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심정과 입장을 직접 전달하기 전까지 괴롭고 두려운 시간을 겪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진짜. 얼마나 진짜 잠 못 잘 거예요, 진짜. 이거 안 당해본 사람 모르겠죠. 근데 그 다음 게 보세요. 그 다음이 약간 의미심장해요. 내 여자친구라고 칭하는 자로 인해 허위 게시물과 사생활 영상이 유포됐다. 저는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 보세요, 장유민 변호사님. 네. 내 여자친구라고 칭하는 자로 인해 그렇다면 황의조 선수는 폭로 글을 쓴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자처하고 있지만 그렇게 칭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도요. 뭐 피고소인 아무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여잔지 남잔지 몇 살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피고소인에는 성명불상자 이렇게 해서 고소장을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밝힌 그 자필문에 따르면요. 이 게시물을 올린 사람 허위 사실로 명예를 상당히 훼손하고 사생활이 담겨 있는 영상을 불법적 경로를 통해서 유출하고 있기까지 했다. 거기다가 그걸 기화로 나를 협박한 범죄자라고 볼 수 있고 본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럼 보세요. 고소장에도 피고소인을 성명불상, 성과 이름을 모르는 사람, 알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황의조 선수는 그 글을 쓴 사람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지금 확신하는 걸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그래서 저희가 황의조 선수 변호인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 여자친구나 뭐 교제했던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이 사람은 그냥 범죄자인 것이지 저희가 뭐 연령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그 교제한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이제 협박을 한 사람이 올린 글들을 보면 이름까지도 언급을 했어요. 자기가 그때 한 사람이랑은 교제한 적도 없고요. 그럼 보세요. 일단 황의조 선수는 이 사람이 자기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란 걸 아마 변호인에게는 모든 걸 털어놨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믿어야 되니까 변호인을. 그런데 보세요. 하정은 평론가님. 그러면 저 정체모를 그러니까 협박범이라 할게요. 저 사람은 그러면 뭘 어떤 식으로 황의조 선수한테 협박을 해왔다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하는 건데 지금 처음에는 이제 뭐 협박을 한다는 그 사람이 자기가 뭐 최모라고 이름까지 밝히니까 야, 이름까지 밝힐 정도면 좀 신빙성 있는 것인가? 네.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황의조 선수는 최모라는 이름 자체를 처음 듣는다. 모르는 이름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고 근데 황의조 선수도 잘 내막은 모르겠죠. 네. 근데 황의조 선수 추측에는 뭘 추측을 하는 거냐면 네. 작년 11월 달에 네. 황의조 선수가 그리스에서 뛸 때 그 소속팀의 숙소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왔었는데 그때 그 휴대전화가 없어진 적이 있었다. 어머. 도난을 당했었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리고 나서 꼭 그거랑 연관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년 11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지난달 초부터 누군지 모를 사람으로부터 SNS나 이메일 등으로 협박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뭐 영상을 유포하겠다, 뭐 기대하라 이런 식의 협박이 들어왔다고 하는 건데 네. 그런데도 특이한 것이 네. 그렇게 협박을 하면서도 금전 요구는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 성명 불상자가 뭔가 협박성 문자나 메시지, 이메일 보내면서 기대해라. 영상 이게 공개되면 재밌을 것이다. 하면서 일반적으로는 협박할 때 금전적 보상을, 금전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찌된 일일까요? 요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 뭐 재밌는 영상이 많더라. 뭐 여러 여자들이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유포하겠다. 그럼 상황이 재밌어질 거다. 뭐 연락을 받아라. 금전을 특정해서 요구한 거는 없었습니다. 그 선수가 DM 받고요. 일단은 무대응을 했어요. 그 협박에 뭐 응하면은 사실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에요. 저희가 만약에 그 협박에 대해서 그 반응을 했다라고 하면은 금전적인 요구로 나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요. 황의조 선수한테 협박의 문자나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혼자일지, 남자일지, 여자일지, 집단일지, 조직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네,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어허. 일단 황의조 씨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고 그 휴대전화 안에 있었던 영상이라는 게 확실하다면 최소한 휴대전화를 최초에 훔쳤거나 주워간 사람은 무조건 관련이 있겠죠. 뭐 이 휴대폰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건 아니면 누구와 공모해서 협박을 하고 있건 무조건 관여가 돼 있을 건데 네. 그 사람을 일단 지금 찾을 수 없다는 게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돈을 요구하자는 게 좀 이상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대응을 해야 돈을 요구를 하죠. 아. DM을 보내야 하는데 무대응을 해버리면 그다음에 뭐 그 사람이 지금 휴대전화나 이런 영상을 갖고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황의조 선수가 이게 다 사실이라면 그럼 거기서 다음 단계 아까 이 변호사 얘기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면 그 다음 단계가 아마도 금전적인 요구가 아니었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전 여자친구가 아니라는 건 황의조 선수가 확신하고 있다면 네. 진짜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진짜 이게 한국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리스에 있는 사람인지 지금 현 시점에서 확인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백성 변호사님 다시 한번 네. 이것도 여쭤볼게요. 그럼 그 사람은 이 사생활 뭔가 영상, 사진 이런 게 담겨 있는 휴대전화를 어떻게 지금 지금 수중에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황의조 선수가 이제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뛸 때 네. 이제 본인 이제 한국에 쓰던 핸드폰을 이제 공기에 유심을 빼고 현재 사용한 핸드폰 하나 더 구입을 하고 이 지금 원래 소위 이 공기계라는 거는
본인 영상 시청용 같은 거, 꼭 뭐 본인의 뭐 지금 안에 나오는 이런 불미스러운 영상을 넘어서서 그런 걸 그냥 보는 용도로 라카에 따로 넣어놨던 건데 그걸 이제 누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어허. 그럼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훔쳐간 사람이 협박을 하고 있는 건지, 어허. 이 훔쳐간 사람한테서부터 제3자로 이게 넘어왔는지 어허.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수사가 이제 지금 아까 장윤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소도 피고소인이 성명불상자가 끝이 아니고 아하. 성명불상자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협박을 한 사람과 공개한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 DM으로 협박한 사람, 또 이 영상을 이번에 또 여자친구를 사칭하면서 공개한 사람, 어허. 거기다 이 또 인스타 계정도 5개입니다. 어머. 그러니까 이게 동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성명불상자들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수사가 생각보다 쉬운 그랬군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황희조 선수 측은 입장문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세요.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해 그리스 올림피아코스란 그 팀이 있어요. 축구클럽 팀이 있는데 거기서 뛸 당시에 도난당한 휴대전화에 있었던 것들. 보세요. 분실이라는 표현을 안 썼죠. 도난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도난이라고 판단하는 거는 황의조 선수 개인을 노리고 휴대폰을 절취한 다음에 이제 사생활 영상들을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비밀번호를 풀고 그 안에 내용을 보는데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신데 아마 이제 구형 아이폰이어서 이 상황은 범죄 행위 이제 피해자인 거고 심각한 그 사생활이 침해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지금 굉장히 그 정신적인 충격에 있는 상태고 왜 안 그러겠어요? 지금 제일 힘들고 충격을 많이 받는 사람은 당사자인 황의조 선수일 거예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궁금한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생각해 보세요. 휴대전화를 몰래 숙소 뭐 라커룸 같은 데서 이게 훔쳤다고 해요. 뭐 지금 황의조 선수 입장처럼 도난당했다고 쳐요. 그런데 그 도난당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이 어떻게 풀릴까요? 안지훈 기자님. 일단 이 황의조 선수 측에 따르면은요, 숙소의 보안은 철저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속사 관계자 외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데 주변에도 높게 철문이 쳐져 있고 지키는 가드들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들어가죠? 네, 그런데 소속사 말대로라면 그래서 팀 내부 인사 내지 숙소 관계자의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다만 휴대전화를 분실한 직후에 구단 측에 신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숙소에는 CCTV가 없어 누가 가져갔는지 범인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하하. 자, 그리고 어제 제작진과 통화를 했는데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비밀번호를 풀었냐에 대해서는 행간을 읽어보면은 구형 아이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즉 신형보다는 상대적으로 구형이기 때문에 해킹이라든지 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이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것도 미스터리예요. 물론 뭐 구형 아이폰 뭐 옛날 써보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쉬울까요?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뭔가 그 안에 있는 걸 들여다본다는 게. 그런데 일단은 이 사안은 물론 신중하게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근데 장미 변호사님, 그러면 일단은 제일 이 순간에 시급하게 먼저 단계적으로 뭘부터 알아내야 될까요? 일단 누가 이런 협박을 했는지, 누가 올렸는지부터 찾아내는 게 급선무일 텐데요. 아주 단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 고소장에도 이 법률 대리인 측에 따르면 알 수 있는 단서를 적시해놨다는 거예요. 뭐냐, 협박을 할 때 썼던 인스타 계정이 있습니다. 이게 5개나 된다는 건데요. 아마 황의조 선수 측은 이 5개의 계정이긴 하지만 한 사람이 사용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제일 먼저 경찰이 하는 건 이 피해자의 진술을 듣는 겁니다. 경찰 측에 따르면 이 황의조 선수의 입장을 들은 뒤에 이 협박범을 점차적으로 특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스타 계정 5개라면 백승 변호사님 혹시 인스타 계정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인스타그램이 어느 나라에서죠? 아, 해외에 있군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IP 추적 같은 것들로 뭐 우리가 보통 컴퓨터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하지만 예. 인스타 계정 개인 정보와 관련해서는 그게 또 어쨌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또 동의를 해줄지도 좀 의문이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까 구형 아이폰이라 혹시 비밀번호를 쉽게 푸는 것 아니냐라는 변호인의 그런 추측도 있었는데 사실 아이폰은 구형이건 신형이건 진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일단 또 하나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황의조 선수가 휴대전화를 보는 걸 뒤에서 누가 보고 그 비밀번호 혹은 패턴 같은 것들을 알아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황의조 선수를 아는 사람일 가능성도 그 그러네요. 그리스에서 그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그것도 휴대폰을 지금 도난당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범죄지 그 진짜 도난이 사실이면 그것도 그리스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수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안은 일단 황의조 선수가 얼마나 지금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뉴스파이터도 바짝 진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상합니다. 화장실 갔다 왔는데 왜 사라진 차요? 손님 안 태웠어요? 안지용 기자님. 이 제목 자체도 이상한데 장소를 알면 더욱더 황당해집니다. 이 화장실이 어디에 있었나?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어머? 화장실이었습니다. 한 60대 남성에게 일어난 일인데 과연 어떤 일인지 영상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허. 고속도로 휴게소로 들어오는 승용차 한 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 차에서 내린 남성 2명이 담배를 한 대 태우고 네. 이 남성 그리고 나란히 휴게소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일행이 볼일을 보는 사이 화장실을 호련히 빠져나오는 또 다른 남성. 급히 차에 올라타는가 싶더니 네. 그대로 이 차를 몰고 휴게소로 떠나버립니다. 일행 한 명 안 탔잖아요. 그렇죠. 잠시 후 화장실에 나온 일행.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차를 찾아다니다 결국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아니 간혹가다 뉴스파이에 전해드리는 것 중에 고속버스가 진짜 승객 한 명 안 태우고 잘못해가지고 떠나는 경우 있지만 이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일부러 그랬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인 거죠. 이게 바로 그젯밤 9시 15분쯤에 경부고속도로 휴게소, 서울 방면 휴게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60대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드러나게 된 사건입니다. 어허.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내가 아는 지인과 차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휴게소에 들렸다. 그런데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이 사람이 내 차를 갖고 가버렸다. 이렇게 어허. 진술을 했는데요. 네. 두 사람 어떤 사이냐? 사회에서 만난 지인 관계였다고 합니다. 어머? 아니 그러면 전현 평론가님 저 지인이라는 사람 화장실 같이 들어갔다가 얼른 나와 차 타고 간 사람은 갑자기 혹시 뭐 지인 다른 사람한테도 지금 큰일 나서 빨리 와 뭐 그런 급한 전화 받은 거예요?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운 정황이 있는데요. 이 휴게소에 덩그러니 남겨진 이 남성의 가방이 떠나버린 그 승용차 안에 있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그 가방에 무엇이 있었느냐? 휴대전화와 무려 현금 1억 6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그런데 도대체 저 가방에 어떻게 현금이 1억 6천만 원이나 들어있었느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혹시 무슨 범죄와 연관된 거 아니야라고 의심할 수 있는데 범죄 수익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지간입니다. 뭐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이동하다가 휴게소에 들린다니까요.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 궁금증은 많아요. 근데 어떻게 저 차에 1억 6천이라는 거액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차근차근 살펴봐야겠지만 근데 일단 제일 급선무가 하재근 평론가님 저 차 몰고 간 사람한테 빨리 연락해서 빨리 경찰서로 오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일단 차를 추적을 했죠. 네. 근데 차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어허! 어디냐면 대구 서구 주택가에서 차가 있었습니다. 잘 되면 금방 잡겠네요. 차만 버려둔 채 어머. 그대로 달아난 거였습니다. 어허. 그래서 돈가방은 가지고 달아났고 세상에. 차만 찾은 거예요. 어허.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취재를 해보니까 네. 저 승용차가 리스 차량이었다고 하는데 두 사람 중에서 누구 명의로 리스 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경찰이 CCTV 다 뒤지고 해서 달아난 남성을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저희가 네. 이제 경찰 측에 이제 취재를 했더니 경찰 측이 지금 용의자를 잡고 추적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말해주기 좀 꺼려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네. 저희가 생각보다 정보가 굉장히 없네요. 이 아하. 돈이 어떤 돈인지 아하. 그리고 이 둘 지인 관계, 아까 친구 관계라고 얘기 나오는데 사회 친구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는 사이인지
그리고 보통 지인이 사라지면 지인 집을 알 수도 있잖아요. 아하. 근데 지금 그건 좀 그 정도로 또 친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왜 저 둘이 저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 풀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네요. 어쨌건 둘이 같이 어떤 목적지랑에서 이동하고 있다가 지금 휴게소에 들린 거잖아요. 그렇죠. 뭘 하러 가고 있었던지도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 명확한 건 저 지금 볼일 보고 먼저 나와서 차 몰고 간 사람에게는 일단 현금에 관련된 절도는 명백하게 성립을 할 거고, 그리고 아까 저 남성이 처음에 차 도난당했다고 신고를 했다는 걸 보면 아마도 신고한 사람 명의로 리스트가 돼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절도죄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차를 버리고 갔다고 하더라도 있었던 장소에 잘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엉뚱한 곳에 차를 놓고 갔다면 그 경우에도 그냥 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대목에 굉장히 들여다볼 게 많습니다. 일단 보세요. 저 신고한 사람,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 신고한 사람 명의로 이 차가 리스가 돼 있다면, 근데 저 사람이 운전했죠. 도망간 사람이. 그러면 자동차 키를 피곤할 테니까 내가 운전할게 하고 갖고 있었을까요? 일단 그 점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저 가방에 1억 6천의 거금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 친구야 저 가방 뭐야? 나 머리 10km 여행 가는 거야. 아 그래? 라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거기에 거액이 있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는 버려두고 가방만 홀랑 두고 지금 어디로 간 모습을 감췄잖아요. 반드시 검거됩니다. 왜?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예요. 북한은 못 가요. 그럼 반드시 검거되니까 지금이라도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자수해서 모든 전말을 털어놓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몸도 못 가누고 안절부절한 못하는 상황이면 이거 진짜 불안정한 상황 아니에요? 안지용 기자님? 저희가 앞선 에피소드에서요. 고속도로에 있는 화장실에서 차가 떠나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다고 얘기했죠. 네. 이번에도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허. 이렇게 굉장히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는데 이 장소가 어딜지를 봐야 되는데 다름 아니라 이 장소는 경찰서였습니다. 어머? 경찰서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허허. 지난 18일 새벽 2시경입니다. 지구대를 들어오는 한 여성의 모습. 그런데 이 여성 양팔을 흔들고 또 얼굴을 긁고 그러네요. 부산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아이고. 그러더니 이 여성 잠시 후에는 자신의 팔다리를 저렇게 확인을 하죠. 아이고. 그리고 왔다 갔다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니 딱 봐도 뭔가 느낌이 막 뭐 중요한 물건 잃어버리면 내가 왜 그랬을까 막 그런 거 같은 거 왜 뭐 잃어버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신을 좀 잘 못 차리고 있는 상태인 어머. 것 같은데요. 이 여성, 이게 지난 18일 새벽 2시쯤의 영상입니다. 오. 송파구 방이지구대에 이렇게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인계가 된 여성의 모습 보신 건데,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택시에 탑승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러면서 택시기사분에게 지방 가주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돈 대신 휴대전화 드릴게요. 네? 휴대전화 줄게요. 라고 말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허. 결국 택시기사가 이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여성을 지구대로 데려오게 된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뭐 또 딱 봐도 전현 평론가님 아이고 만취하신 여성이군요 저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구대나 경찰서에 저렇게 만취한 분들이 가끔 있긴 합니다. 그런데 네. 경찰들이 보기에 이 여성이 주치자,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하고 뭔가 다르다고 어머?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 있어요, 네. 자, 이 여성이 지금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이미 인사 불성이에요. 아이고. 경찰들이 일단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는데도 정상적인 대화 자체가 되지 않고 저렇게 이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경찰들은요, 여성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했는데 네. 뭔가를 발견하고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들어오는 저분들 바로 마약 수사팀입니다. 어머. 간이 시약 검사를 이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네. 결국 이 여성은 현장에서 체포된 채로 지구대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체포란 얘기는 하재근 평론가님 저 여성이 진짜 마약을 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어떠한 이제 단서를 포착을 하고 네. 바로 마약 수사팀으로 연락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마약 수사팀이 와서 여성의 동의를 얻고 간이 시약 검사를 했는데 킬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머 이게요 정말 우리 사회에
필로폰, 이 마약이라는 게 깊숙이 침투했다는 걸 또 한 번 느끼는데, 아니 근데 백성 변호사님, 네. 경찰관 분들은 저 순간 저 여성이 마약에 취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딱 보면 술 취한 사람 같죠? 네. 근데 들어올 때 아까 영상을 딱 보면 들어올 때는 좀 또박또박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하는 행동도 조금 이상하죠. 네. 보통 술 마신 사람들의 행동하고 조금 다른데 결정적인 게 있어요. 뭘까요? 술을 마시면 무슨 냄새가 나죠? 아, 술 냄새 나야 되는데 알코올 냄새. 술 냄새 안 나잖아요. 마약을 한 사람한테 술 냄새가 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술 냄새는 안 나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성 핸드폰을 이제 원래 보호자한테 인계하려고 어떻게든 인적사항 확인하려고 하는데 네. 하는 행동도 좀 이상한데 술 냄새는 안 나고. 어허. 그래서 이제 여성명의 휴대전화번호 2개를 확인해 보니까 놀랍게도 3개월 전부터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받고 있던 도중에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지금 또 마약에 손을 댄 겁니다. 진짜. 그래서 저런 정도 행동을 하면 저게 술도 아니고 3개월 전부터 지금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럼 지금도 마약을 했을 가능성이 많겠네. 그러니까 마약 관련 마약수사팀에게 지원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상에. 관련해서요. 당시 현장에 계셨던 경찰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인적사항을 밝힐 수도 없고 주소도 말을 못하시고 결제를 못할 정도로 인사불성이라면 몸 주변에서 술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분 몸에서 일단 술 냄새가 안 났어요. 그래서 그분 휴대폰 연락처로 이제 신고 이력을 확인해 보다가 이분 이제 마약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재판 공판 절차 진행 중인 게 확인이 돼가지고 그 손에 비치되어 있는 음수감지기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로 감지를 한번 해봤더니 미감지가 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그런 단순 주치가 아니라 이분이 마약 관련해가지고 투약했을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른바 경찰의 촉이 적중했던 건데 그런데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저 여성이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마약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어요. 장윤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똑같은 마약류 투약 혐의로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불구속 상태여서 사회생활을 그대로 그냥 할 수 있으니까 마약을 또 했구나. 이거 구속 필요성이 너무나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바로 영장 신청을 했고요. 네. 법원도 이 경우에 영장을 발부할 주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이 여성 현재 구속 수감 상태인 상황입니다. 구속은 됐지만 일단 구속이 돼서 더 이상 이제 마약에 손대는 걸 일단 차단했어요. 근데 병행해야 될 게 이제는 마약을 진짜 평생 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까지도 정말 우리 사회가 해줄 수 있다면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한 명 다시 한번 갱생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여러분 충격으로 아마 지금도 몸서리 쳐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친모라는 사람 오늘 검찰의 송치가 됐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진료 기록에 남편 이름 있던데 본인이 쓴 겁니까? 숨진 아이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영장 심사는 왜 포기하셨나요? 숨진 아이에게 할 말 없습니까? 정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앞에. 인간도 아니기 때문에 할 말도 없겠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정말 천하의 몹쓸 인간이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저렇게 취재진들의 이 속사포 질문에도 묵묵부답했던 이 친모란 사람. 그런데 전예현 평론가님, 뭐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친모가 그제 경찰 조사를 받았고요. 변호인에게 보낸 이 친모의 자필 편지가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좀 공분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요? 이 편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 세상을 떠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 번 자수하고 싶었지만 남은 세 아이가 아직 어리고 걱정이 돼서 그러지 못했다. 셋째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자수해야지 늘 생각을 했다. 근데 늘 생각했다 왜 자수를 안 했는지 더군다나 아이가 2명이나 숨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네. 어쨌든 본인의 죄는 달게 받겠다고 했는데 다만 이 신상 문제 특히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할까 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해달라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혹시나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언뜻 들으면 아우 짠하다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잘 들어보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정말로 미안한 마음이 있었으면 지난달에 지자체에서 자택 방문했을 때 실태조사했을 때 그때 자수했어야죠. 왜 그때 숨겼어요? 안진용 기자님.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편지에서 이런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수원시 관계자가 도착했을 때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개인정보가 도용돼서 혼동한 것 같다라고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를 셋 키우고 있죠. 남은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엄마랑 헤어지게 되면 놀랄 것 같았다 얘기하면서 씻는 법, 밥하는 법, 계란 프라이 하는 법, 빨래 젓는 법, 정리하는 법 등 아이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걸 알려주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첫 조사 때 거짓말하고 이런 걸 알려주는 시간을 벌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으면요 비겁해요. 죄다 지금 애꿎은 아무 죄도 없는 애만 지금 남아있는 자식들한테 지금 책임을 돌리는 거 이 새 때문에 내가 자수하려 해도 못했다? 장윤 변호사님. 네. 그래서 일반 영아살해죄가 아니라 지금 살인죄로 죄명을 바꾼 상태인데요. 영아살해죄랑 살인죄는 가장 큰 차이점이 법정형의 차이에 있습니다. 영아살해죄는 아무리 형이 무거워도 10년 이하의 형으로 적용이 돼 있고 실제로는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사람을 살해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혐의, 죄명을 바꾼 이유는 이게 영아살해죄로는 보기가 어렵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언제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를 따져봤을 때 제3의 장소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분만 직후가 아닐 가능성이 열려 있죠. 또 영아살해죄를 보면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을 예견했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걸 다 헤아려서 형을 좀 낮게 책정을 해주는 건데 그렇다면 양육할 수 없는 사정.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들을 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따져봤더니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이 둘을 건사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라는 건 흔히 산후우울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성이 이 아이들, 2명의 피해를 당한 아이들을 출산한 직후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SNS에 글 등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 글의 내용이나 올린 시점 등을 보면 그렇게 뭐 불안하다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살인죄로 의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엽기적이고 천인 공노할 범죄를 과연 이 친모란 사람 혼자만 저질렀을까요? 남편은 그러면 혹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조력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공모 혐의를 받아온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 변호사님. 일단 무혐의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네. 냉장고 안에 아이의 시신이 1년 정도 있었는데 네. 이걸 남편이 어떻게 모를 수 있었을까? 여기서 이제 출발을 했고 네. 그래서 경찰에서도 일단은 남편을 입건을 했었습니다. 네.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을 했는데 그래서 그 만약에 이 남편도 여기에 공모를 했다면 둘 간의 카톡이나 대화 내용들을 전부 다 보다 보면 실마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했는데 남편이 알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장고도 우리는 이제 야 냉장고 안에 지금 아이가 1년을 넘게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남편이 모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가 3명이나 있었고 냉장고에 뭐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사실 우리가 냉동실 안에 뭐가 있는지 다 확인해 보는 편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신을 알 수 있었다라는 정황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남편 같은 경우 살인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 무혐의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타깝게도 빛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정말 숨진 저 두 아이는요. 그중에 첫 번째 범행 당시에 그럼 그때 남편이 병원에 아예 따라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 하진원 평론가님? 그 첫 번째 범행이라는 게 넷째 아기거든요. 네. 넷째 아기가 출산할 당시에 그 병원 기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병원 기록에서 친부의 서명이 나왔었거든요. 어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의심을 했었는데 네.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그 친부의 서명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친모, 어머니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 이렇게 휘갈겼군요. 네, 그렇게 쓴 걸로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범행, 5째 아기를 출산했을 당시에는 네. 남편의 서명이 아예 없었습니다.
세상에. 근데요, 지금 캐면 계속 나오는 게 안진용 기자님, 이 침몰한 사람이 낙태 시술도 한 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는데, 아니 그러면 두 아이에 대해서는 왜 살해를 결심했을까요? 진짜 아유 이것도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네요, 진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두 차례 범행에 앞서 2017년 한 차례 임신 중절 수술, 낙태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도 임신 중전설을 알아봤는데 당시 이 수백만 원의 비용이 부담이 되자 남편 몰래 출산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하하. 그리고 경찰에서 이 친모는 첫 아이를 사망케 하기 2년 전 동안 남편이 무직 상태여서 생활고에 시달렸고 수술비 부담을 크게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됐고 이제 추가 수사 후에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텐데 앞으로 법의 무거운 처벌 아마 내려질 수밖에 없을 거요. 하지만 처벌을 떠나서 평생 출소하더라도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두 아이한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이모저모 관심 가는 소식 알아볼까요? 첫 번째 소식, 백성문 변호사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날이 너무 덥죠. 네. 미국에서 한번 시원한 영상 보시죠. 네. 영상 보겠습니다. 자, 바다 위에 설치된 장대에서 사람들이 떨어집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한둘이 아니네요. 시원하긴 하네요. 일단 네. 저 장대 끝까지 걸어가서 깃발을 뽑아야 이제 승리하는 게임인데. 아이고, 네네. 아이고, 3분에도 못 갑니다. 저게 뭐가 어렵나 저러나 싶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 통나무 장대에 기름이 발라져 있습니다. 어머! 이 어려운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나중에 네네네네네. 저 사람 우승했네요. 나중에 사람들 둘러싸여 저렇게 퍼레이드를 할 영광이 주어집니다. 이게 대박 사건 보는 우리도 그냥 환호가 절로 나올 정도인데 진짜 처음엔 쉬워 보이는데 이게 기름칠 됐다는 것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게 쉽지 않겠어요, 전현 평론가님. 예,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이 대회가 굉장히 유서가 깊습니다. 1927년부터 대박 사건. 진행되는 거고요. 네. 미국의 매사추세츠 글래스키에서 열린 대회인데 매년 6월 열리는 성 베드로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불리는 대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장대 보셨죠? 네. 높이가 9m예요. 아하. 길이는 12m. 9m가 사람이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높이인데 네. 저기다 기름까지 발라놨으니 사실 저희 걷는 거 쉽지 않은데 네. 저 기름의 정체도 놀랍습니다. 네. 베이컨 지방, 돼지 기름, 쇼트닝, 생선 내장 등의 기름이라고 하는데 네. 현지에 있는 레스토랑 등에서 공수한 거라고 합니다. 아하. 어쨌든 저기를 잘 걸러가서 깃발을 뽑은 저 사람은 하루 동안 마을의 모두에게 영웅 대접을 받는다고 하네요. 야. 오늘의 클로징은요. 전남 나주에 사시는 정은순 님이 제게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엊그제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녀오는 길에 너무나 분통 터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우산 받쳐들고 다른 손으로는 시어머니 부축하고 걷고 있는데 차가 휑하니 물이 고인 곳을 밟고 지나갔고 결국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하마터면 시어머니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네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운전하시는 분들요. 앞으로 진짜 특히 장마철 비 오는 날엔 행인분들 배려하는 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